오늘은 테크노소셜리즘이라는 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기술이 만들어가는 어떤 미래의 사회가 있는데 그 미래 사회는 분명히 문제를 이제 발생시킬 것이고 그러한 문제조차도 기술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관점을 갖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읽고 있는 책들의 두 가지 분류, 실리콘밸리가 예상하는 미래를 보여주는 것들, 그리고 그 미래를 열어가는 그 기술에 대한 성찰과 비판을 보여주는 그런 책들이 있고요. 테크노 소셜리즘은 어떠한 그런 기술 성찰 비판도 갖고 있지만 결국은 기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관점을 갖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브레킹은 베스트셀러 작가, 평론가, 미래학자이고 핀테크 전략에 대해서 자문을 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도 모바일 스타트업 뱅크인 모벤을 설립해서 4,700만 달러의 자금을 조달받았다. 그리고 팟캐스트를 이제 운영하고 있고 연간 애청자는 900만 명. 그다음에 공저자인 리처드 패티는 정부정책 조언자, 주로 중화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의 저자가 쓴 책입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자유시장 경제가 실패했다. 그냥 내버려두면 실패하게 되어 있다. 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생을 하고 영국에서는 가장 빈곤한 지역의 사망자가 가장 부유한 지역에 비해서 2배 더 많았다. 뉴욕의 보건부는 뉴욕에 사는 아프리카계 라틴계 미국인들이 사망할 확률이 백인들의 2배 이상이라고 발표했다. 자유시장 경제는 필요한 만큼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의 2배 이상인 700만 명에서 800만 명의 사람들이 매년 환경오염으로 사망하는데도 아직도 우리는 인간의 생명과 화석연료의 혜택을 맞바꾸고 있다. 그러면 시장이 왜 실패했는가? 미국 자본주의가 왜 실패하는가에서 이런 거죠. 개방적이고 매우 경쟁적인 시장이 있었는데 그 시장이 소수의 강력한 기업이 지배하는 경제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경쟁이 소멸했기 때문에 이익이 안정화되고 더 폭넓은 경제적 참여가 줄어들면서 오늘날의 많은 불균형이 생겨났다. 역사는 자본주의가 대규모 사회 문제의 해결을 응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자본주의의 원동력은 경제 성장이지 사회 정책이 아니다. 자본주의는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과 시장에 보상을 제공한다. 기업과 시장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거나 사업의 일부를 공공선에 바치는 것에 관심이 없다. 결국엔 시장은 어쨌든 기업과 시장은 이익을 목표로 하고 그것이 사회를 해치는 방향일지라도 그 기업 자체에 이득을 준다라면은 그 방향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조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양극화라든가 그런 걸 만들어낼 수밖에 없고 사회가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그래서 결국에 모든 이 자본주의 국가들의 목표는 이 사회통합이라는 과제를 갖고 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보기에는 불평등, 그리고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팬데믹, 인공지능, 기후변화 같은 것들이 앞으로도 이 네 가지 요인들이 결합해서 장기적인 경제적 불확실성을 만들어낼 것이고 이것이 사회통합을 계속 위협할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통제되지 않는 자본주의에 기초한 서구 방식의 민주주의도 마르크스주의에 기초한 공산주의도 이 사회통합을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역시 어려운 문제 대부분을 해결하지 못한다. 어쨌든 통합적인 사회의식이 이 시대에 절대적으로 요구될 것이고 이 기술 진보는 우리의 난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불평들과 분열도 심화시킬 수 있다.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 테크노 소셜리즘이 해답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큰 정부는 비효율적이고 민간 기업과 자유시장이 자원을 더 잘 배분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점이죠. 그런데
만약에 정부의 서비스와 자원 배분이 인공지능에 기반하게 되면은 이런 낡은 과정이 완전히 바뀔 것이다. 당장 크고 효과적인 정부 메커니즘이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면 그 이유는 자동화를 통해서 정부의 역할과 관료주의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테크노 소셜리즘은 경제 전체에 해를 가하지 않는 틀 안에서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재설정하면서도 모든 시민의 경제 참여를 최대한 보장한다. 둘째, 테크노 소셜리즘은 기술 인프라에 대한 강력한 투자를 통해 정부의 생산성을 급격히 개선하여 정부가 큰 영향을 발휘하게 한다. 그러니까 정부는 비효율적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 관점인데 거기에 인공지능을 접목시키면은 정부의 생산성도 개선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부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관점이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기술은 이제 시장과 부를 재편할 것입니다. 세계 최대 기업의 미래는 기술 발전에 맞추어 전개될 것이고 주식시장은 기술을 가장 중시하는 기업들과 그러한 기술의 성장에 의해 움직일 것이다. 21세기의 모든 선도 기업들은 기술을 가장 중시하고 산업 전문화를 2차적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서 기술이 중요해질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핵심은 인공지능 기반 사업 분야일 것이다. 인공지능 역량 개발에는 수십억 달러가 소요되고 그에 따르는 관련된 마케팅과 유통에 거대한 기업 조직이 필요하므로 결국 초반 투자에 성공한 거대 기술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최대 승리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거대 기술 기업들이 뭐 조금 특이한 기업들만 나타나면 인수를 하겠죠. 그러니까 기술이 시장과 부를 재편할 것이고 그 중에서 슈퍼 부자는 인공지능 기반 사업에서 나올 것이고 인공지능 기반 사업에서는 그래도 역시 거대 기술 기업이 주도권을 갖고 갈 것이다라는 관점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내버려둬도 이제 기술이 이제 시장을 많이 재편을 할 거고 이제 생산성도 향상이 될 거고 이를 통해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지만 또 동시에 많은 문제들도 만들어낼 것이다. 20세기의 경제는 생산성이 올라가면 빈곤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생산성이 높아지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죠. 호주에서는 자동차 산업 분야의 고용 유지를 위해서 매년 노동자 1명당 3만 달러를 지원한다. 50억 달러를 들여 노동자들을 다시 훈련하여 다른 곳에서 일할 수 있게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호주 미래 경제에 더욱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이 지속적인 경제 발전 가능성이 장기적인 경제 계획보다는 정치적 주기에 의해 장악되면서 사라졌다. 어쨌든 이 자동화는 막대한 생산성 증대와 부를 창출하지만 이 부의 배분 구조를 조정하지 않으면 불평등이 극심하게 악화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뭐 인공지능이 그리고 거대 기술 기업이 만들어내는 기술이 시장과 부를 재편하는데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억만장자들이 자원 배분을 더 잘한다. 추진력도 더 강하고 대규모 자원을 관리해본 경험과 능력도 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상황을 바꿀 능력이 있다. 그런데 이런 거죠. 애플이 약 2천억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고용을 하고 있고 하지만 그들이 확보한 부가 역대 최고의 아이폰, 점점 얇아지는 맥북 에어, 색다른 공간감을 지닌 헤드폰 등등을 만드는 것 이외에 인류를 위해 무슨 일을 했을까? 이들이 천문학적인 시장 가치를 창출하고 GDP를 성장시키지만 사회적 차원에서 얻는 혁신이나 개선의 수준은 매우 빈약하다고 말할 수 있다. 부를 축적하는 것과 그것을 인류 발전을 위해 널리 사용하는 것은 아주 다른 별개의 일이다. 이러한 부자들이 비효율적이라고 보는 그런 이유는 이들이 부를 보유함으로써 결국은 영향력이 더 큰 목표를 추구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이미
이 모든 사람들 빈곤선 위에 건강한 삶을 보장할 정도의 자원을 이미 갖고 있다. 문제는 그 자원을 배분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배분하는 일이 일론 머스크는 그 부자들이 자원 배분을 잘한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그 기업을 위해서 자원을 배분하는 그런 쪽이죠. 그리고 각각의 이득을 위해서 달려가는 기업들이 모였을 때 저절로 사회적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제 앞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기후 문제가 있는데, 이 기후 문제는 부자들은 적응에 대한 비용을 쉽게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후 변화가 불평등을 더 심화시킬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화석 연료 산업은 2010년에서 16년 동안 약 20억 달러를 로비 자금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결국에 이러한 문제들은 전부 다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에너지 인프라 시설을 개선하면 초기에는 비용이 증가하지만 장기적으로 에너지 시장 효율성이 높아져서 비용이 낮아지고 신뢰성이 높아져서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득권 유지를 위해 지출하는 돈이 훨씬 더 많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책의 전반적인 관점은 앞으로 기술이 시장과 부를 재편할 것이고, 그런데 그것은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서만 좋은 일이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사회를 봤을 때는 사회의 불균형은 더 심해질 것이고,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데 있어서 그냥 마르크스주의나 사회주의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기술로 해결을 해야 된다. 그 기술로 해결하는 데 있어서 공동의 참여를 이제 보장을 해서 공동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그 기술을 활용하는 그런 사회를 꿈꾸는 것이죠. 이 책의 구조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 문제에 있어서 결국에는 인간이 사회 전체와의 관계성을 고려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행동하면 지구의 모든 자원이 고갈되게 되는 이른바 멜서스적 재앙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지구와 자연 자원 전체를 공공재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더 중요한 자유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자료들이 결정적이지 않으면 인공지능이 장기적으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악마의 변호인 태도는 행동은 하지 않고 계속 논쟁만 벌이게 만든다. 이제 기후변화나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사회가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는 공동으로 이제 해결책을 이제 모아야 된다라는 거죠. 인프라 개발, 세계 과학 기술 대응, 국가 방위 전략이 복합되어 이루어져야 된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새로운 에너지 저장 기술, 지구공학 등등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미군이 하나의 국가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면은 세계에서 47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방출하는 국가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군의 규모를 줄이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국가 방위 전략 같은 것들도 다 고려를 해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인공지능 개발은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나 국제 우주정거장 건설과 비슷하다. 여러 국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과학 연구 활동이지만 조만간에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목적도 분명히 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자원 배분을 최적화할 수 있을 것. 건강, 부, 접근성의 관점에서 정책과 사회적 성과를 더욱 긴밀하게 연결한다. 이런 관점들을 인공지능의 규제 조항으로 포함시킨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공지능을 사회적으로 고려를 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끌고 갈 것인지 그러한 관점들을 여러 국가들이 공동으로 규제 조항으로 포함시키고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그리고 테크노 소셜리즘은 효율적인 사업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핵심적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노숙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숙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숙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주택을 제공한다. 이렇게 되면은
노숙인에게 기존에 지출했던 1인당 평균 비용이 49.5% 감소하게 된다. 3D 프린트로 집을 만들면 더 저렴하고 빠르면 환경 친화적이다. 기술을 통해서 싸게 주택을 제공한다. 그러면은 그게 그냥 이런 거 집을 제공하지 않을 때 노숙인에게 들어가던 돈보다 오히려 더 줄어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인도에서 디지털 신분증인 아다이르 카드 발급 사업을 이제 추진을 했는데 2017년 11억 7천만 명 이상이 이 카드 프로그램에 등록되었다. 그리고 금융 시스템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그러니까 이제 인도에서는 이제 금융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게 이제 지점을 늘린다. 그래서 지점에 대한 접근성을 늘린다라는 방식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에는 신분증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런 사람들이 은행을 사용할 수 없었던 거죠. 근데 이것을 디지털 신분증을 통해서 이제 해결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국가보건관리 체계도 데이터 중심으로 인공지능에 의해서 작동되게 되며 사람들이 더 오랫동안 더 건강한 삶을 누리고 질병 관리와 대규모 의약품 생산보다 예방적 의료가 가능한 그런 방식이 될 것이다. 그래서 국가의 데이터 풀과 민간의 의료관리 서비스가 결합하면 국가 차원의 의료비가 매년 30에서 50% 낮아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기술을 활용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소셜리즘이라고 할 만한 측면들이 계속 결합이 되어 있죠. 국가 데이터 풀, 디지털 신분증, 그다음 미국의 주택 및 도시개발부가 진행하는 어떤 노숙인에게 도움이 되는 주택 제공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교육, 의료, 금융 포용성, 노숙인 문제 등 기술적 전략적 해결책을 통해 향후 20년 이내에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될 수가 있고 시민들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회적 폭동을 완화하려면 국가는 이런 서비스를 경제 생산의 기본 요소로 간주하고 국민 모두에게 제공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이러한 기본 서비스를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자유시장에 맡기기보다 직접 나서서 기술 혁신에 투자해야 된다라는 관점입니다. 보편적 기본소득 요거에 대한 논의들이 좀 있는데요. 마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편적 기본소득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마크 저커버그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일을 시도할 수 있는 완충장치를 제공하기 위해 보편적 기본소득과 같은 개념을 탐구해야 된다. 잭 도시, 가장 효과적으로 부를 재분배할 수 있는 UBI 개념은 정말 매력적이다. 레이 커즈와일은 미래에 우리는 자신이 즐기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다음에 버진그룹의 리처드 브랜슨, 유럽과 미국은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된다. 등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튜어트 버터필드는 많은 액수일 필요는 없지만 사람들에게 아주 작은 안전망이라도 제공하면 기업가 정신이 엄청나게 발휘될 것이다. 앤드루 웅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모두의 추락을 막기 위해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일론 머스크 앞으로 필요할 것이다. 제프 베이조스는 미국 경제 또는 아마존이 미국의 정체성, 곧 고임금 일자리라는 기둥을 지탱할 수 있다는 개념을 포기했다. 모두 합쳐 수조 달러에 이르는 기업들을 소유할 만큼 영리한 그들이 이 보편적 기본소득을 그저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들이 제시하는 미친 생각으로 치부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자동화로 인한 대량 실업 가능성을 내다볼 뿐만 아니라 인간 노동에 점점 덜 의존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구글과 애플 같은 기업들은 공공교육 훈련에 투자하고 UBI 시범 사업을 지지하고 UBI를 위해 로비를 벌이고 있다. 그러니까 UBI가 보편적 기본소득이죠. 요거의 줄임말인데 UBI라고 부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UBI 그러니까 읽는 방식이 UBI 아니면 Universal Basic Income 어쨌든 책에서는 UBI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게 계속 읽겠습니다. 기후 문제가 실제로 우리에게 타격을 입히기 시작하면 우리는 빌 게이츠 부부, 워런 버핏 등등과 같은 인물들이 기후 완화 프로그램에 수천억 달러를 지원할 것을 기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기본적인 생각은 기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이제 사회적으로 기술을 적용시켜서 해결하기를 원하고, 또 기업가들도 거기에서 사회적 어떤 책무를 많이 담당하기를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픈 AI의 샘 알트만은 이 보편적 기본소득의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인공지능이 엄청난 부를 창출해서 이 재원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수십 년 동안 주거, 교육, 식량, 의복 등 모든 것의 가격이 2년마다 절반이 되는 세상을 상상해보라. 근데 이 테크노 소셜리즘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크노 소셜리즘이 모두 다 이 보편적 기본소득을 주장하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 문제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할 거고, 또 이제 인공지능 때문에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 이런 게 문제가 될 텐데, 세계적 차원에서 국가 채무를 면제하고 이 채무를 향후 30년 동안 기후 완화 활동에 투자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전 세계가 기후 행동에 진지하게 헌신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자동화와 기술 변화로 인해 실직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국가 인프라 사업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직접적인 UBI 지원책 대신 기후변화 완화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국가 노동력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새로운 기후 완화 분야를 선택하는 노동자들에게 더 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책의 저자는 기본적으로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은 인공지능이 차지를 할 것이고, 우리가 개발하는 알고리즘은 반복적인 특성을 가진 모든 일에서 인간과 경쟁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은 일자리의 미래보고서에서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을 새로운 교육훈련과 프로그램을 지원하면서 새로운 기술 습득을 준비한다면 피해보다 이익이 더 클 것이다. 7,500만 개의 일자리가 대체되고 1억 3,3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난다. 하지만 이것은 일자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교육하고 장기적인 전략적 정책 개발 안에서 매우 체계적인 접근 방법을 취할 때만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일자리의 최소 절반이 2040년대에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뭐 이런 거죠. 이제 백신을 토대로 보죠. 어떤 기술의 발전이죠, 이것도. 그런데 기술의 발전으로 어떤 질병을 해결할 수 있는 백신을 이제 개발을 한 건데, 이 백신에 대한 또 음모론들이 있죠. 그래서 백신 거부 운동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입는 피해 규모는 20억에서 50억 달러 정도다.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사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가짜 정보와 싸우는 한 가지 방법은 과학과 과거 백신이 가져온 엄청난 성과를 사람들에게 교육하는 것이다. 백신의 작용 방식에 대해 교육하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인정할 만한 정보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결국엔 사람들을 교육하는 것,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교육하는 것들, 이런 작업이 필요할 수가 있는 거죠. 캠페인들.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의 민주주의는 교육 수준이 낮은 시민이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방식으로만 진행이 된다면 이 민주주의는 실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판적 사고 능력 없이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게 되기 때문이죠. 토머스 제퍼슨 역시 강력한 교육제도가 민주주의의 효과적인 작동에 매우 필수적이라고 믿었습니다. 많은 현대 민주국가에서 문해력, 수리력, 과학적 지식이 뒤떨어질 때 평평한 지구론, 가짜 달 착륙과 같은 가짜 뉴스와 음모론이 판친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래서 기술을 통해 저렴하고 높은 수준의 교육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은 인류의 발전에 필수적이다. 코세라나 K무쿠 같은 그런 사이트들을 예로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책의 내용은 결국에는 기술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은 기술로서 해결을 한다. 기술로서 해결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 기술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아, 테크노까지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소셜리즘이 달라붙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고 뭐 이제 기본적인 그 방향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공감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기술에 대해서는 항상 방향을 물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방향을 묻지 않으면은 이제 기술은 무조건 이익만을 추구하게 되어 있고 그것이 우리의 생존을 무조건 담보하는 방식을 발전한다고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그것에 대해서는 고삐를 제어를 하고 그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의 세계를 이끌고 가고 있는지 항상 길을 물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이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책이 약간 저는 좀 산만하다고 좀 느꼈습니다. 이게 일목요연하다기보다는 이렇게 한 가지를 따라서 가지가 또 이렇게 쭉 가고 복잡하게 가다가 또 이제 또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약간 뒤섞여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요. 어쨌든 이제 부분적으로는 좀 인사이트가 있는 내용들이 좀 있었고 생각해 볼 거리들이 좀 있었고 그래서 읽을 만한 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